현장직에서 일을 해서 숙련공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들은 디지털 격차에서 더 많은 불평등과 불편을 겪고 있다. 2명이서 일할 걸 1명이서 일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부지직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이주민, 난민, 중국인 혐오 발언이 증가한다라는 우려를 제기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난민 신청은 1만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인정된 건 1%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인권 이슈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매번 같은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 인권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여대 김인수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공동체 세움 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난민 얘기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아니요. 난민에 대해서 평소에 입장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찾아봐야 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인권 이슈나 이런 거 하면서 네. 이주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기사 보다가 걸리면 조금 읽는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난민 관련해서는 워낙에 이제 혐오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편파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정도의 인식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영철 씨는 뭐 혹시 평소에 그런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나요? 난민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뭔가 일단 빈곤층일 것 같고 네, 뭔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경우다 보니까 여기에 뭐 어떤 집안도 없는 상태고, 예. 그리고 한국어도 잘 못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진짜 약간 온갖 안 좋은 환경이 지금 다 노출되어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난민이라고 하는 게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보호를 네. 신청을 하거나 또는 종교, 뭐 사상 그런 또는 소수자로서 공격을 당해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를 이제 난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도 그게 떠올랐던 게 우리 사회에서도 뭐 그렇게 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까진 뭐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차별,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어떤 피해도 네. 우리가 겪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차별도 계속 이렇게 사회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난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원래는 떨어뜨려 놓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인권 이슈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슬비 씨가 진행하는 인권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바닷속 고르고 고른 인권 이슈를 다루는 인권 이슈 시간입니다. 두세 개 정도 인권 이슈를 이야기할 텐데
소식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 중 각자 골라온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수 씨 먼저 네,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 소식지에 쓴 게 다 대선 때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네. 맥락을 비슷하게 해서 네.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건 그 이준석이 언급한 네. 그 캐나다에서 외국인 최저임금 아. 파동 적용을 한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알고 보니 1년 만에 폐지를 했다. 맞아요. 네, 라고 하는 게 팩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일부 주에는 최저임금제가 없대요. 근데 그럴 때는 연방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을 한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다가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또 있는 건설 현장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렇죠. 이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걸 그 숙련공의 체류 자격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기사는 부산일보에서 쓰신 거고 안준영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설업 종사자 중에 20대 비율이 1%도 안 될 것 같고 60대 이상 건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40대보다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은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장이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건설 현장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가 있다. 비자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은 그 3년마다 또 이렇게 그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보자. 그러니까 E9 비자가 3년마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비숙련 비자잖아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특정 활동 일반 기능 인력 도입 방안 보고서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네. 이제 발표를 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세븐? 7-3 되게 어렵네. 예, 그래서 어쨌든 건설 현장에선 그 고용 허가제라고 네. 해서 아까 말씀하신 E9 네. 비자로 3년 단기 체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련공이 없다. 그쵸. 네, 숙련공 부족 해소를 해야 하는데 점점 이제 보통은 건설 현장에서 40대가 숙련공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나 보죠. 근데 지금은 60대가 더 많아진 상태고 그래서 숙련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울산에서 그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양성해서 울산 지역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울산형 광역 비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 제도에 활용되는 비자가 273 알파벳 2 그다음에 다시 7 다시 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7-3 비자를 네. 건설업에도 좀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 E7-3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 9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한랄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용접공, 선박정기원, 선박도장공, 항공기정비원, 항공기 부품 제조원 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E7-3 비자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정말. 273 비자가 그 E9 비자는 조금 더 무작위로 배정이 되나 봐요. 근데 E7-3 비자는 경력과 자격 조건을 검토한 뒤에 선발하는 체류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도 불법 체류 외국인 활용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설 업종에서도 그 형틀복공, 철근공, 콘크리트 타설공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직종이 이제 숙련공이 많이 부족한 직종인가 보네요. 그게 숙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인가 봐요. 네. 특히 이제 목공 같은 경우는 그 숙련이 많이 되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우리도 그냥 가면 네. 누구든지 어쨌든 단순 작업들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걸 이끄는 사람들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한다. 근데 이게 어느 날인가 언제였던가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건설 현장에 중국인들이 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팀을 이뤄서 그렇게 해서 싼 값에 들어간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게 진짜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더 했던 건데 그래서 40대가 되는 그 그 한국인 승용공들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 제기는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하나 가져온 게 네. 관련되어서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혐오 중에 하나죠. 인데 그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도 안 내고 그냥 우리 버스 타고 있다.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매일신문에서 나온 기사고요. 건보 노조가 왜곡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론 국격 훼손 외교 족쇄로 작용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결국엔 뭐 내용은 그렇지 않다, 무임승차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정 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맞아요. 저도 저 얘기는 듣긴 했어요. 네, 흑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 사실 건강보험은 되게 국내인 한국인만의 어떤 특혜처럼 막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들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보험료를 내게 할 건지 또는 그러려고 하면 그게 등록이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외국인들이 그냥 보험료도 안 내고 병원비 그냥 보험 타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되게 관념적인 어떤 혐오의 어떤 혐오적인 관점을 이제 좀 깬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영철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저는 사실 이 건보 같은 경우는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저거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봐야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아까 공사 현장, 건설 현장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숙련공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빈 공간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가는 상황에서 또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중국인들끼리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일종의 크루 같이 만들어서 맞아요. 팀으로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긴 이게 하죠. 더 뭐 일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손발을 계속 맞춰왔던 사람들끼리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혐오 발언이나 뭐 이런 차별을 막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 반대로 봐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4명끼리 만났어. 어떤 현장에서 잘 맞아. 우리끼리 해. 잘 맞으니까 말도 통하고 손도 맞춰봤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차별이 그럼 정당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욕 먹으면. 그래가지고 이게 참 뭐랄까 역지사지를 조금만 해봐도 뭐 당연히 그게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이제 20대가 별로 없는 것도 저도 좀 제 생각에는 오래된 잘못된 교육 방식이 아닐까 싶은 말 그대로 뭐 노가다 현장 맞아요.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나중에 노가다판에서 일한다. 미안해. 지금 뭐 잠깐 끊어요? 네. 지금 열심히 일 안 하면 뭐 나중에 너 공사장에서 일한다, 뭐 공사판에서 일한다, 뭐 막노동한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교육들이 계속 그런 교육이라기보단 그런 뭐랄까 무의식적인 문화라 해야 되나? 무의식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무의식적인 있잖아. 교육, 알게 모르게 무의식에 잠재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갖고 그게 또 지금 와서도 지금 20, 30대한테도 막 그거 할 바에 뭐 그거 하려고 내가 뭐 대학교 가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내가 그런 일 하려고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거 한 거 아니다 막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사실 꼭 공사 쪽만 아니더라도 지금 취업 현장에 있어서도 막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뭐 좀만 눈을 낮춰라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공사장에서 일하고 싶진 않은데 또 근데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건강보험 이런 거 받는 거 못 봐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거기다 또 팀까지 꾸려? 약간 이런 온갖 그러니까 뭔가 미운털 같은 게 다 박히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뭐랄까 잘못된 교육 또는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 문화 같은 건 사실 바로 안 드러나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물들듯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이제 물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부산의 이야기예요. 네.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진짜 사람이 없기는 없는 상황이라서 더 그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영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억가라고 하나 진짜 깔 수 있는 거 다 까는 느낌으로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건설 현장 자체가 네. 좀 안전하고 그 정도 어떤 그런 뭐랄까 건설에 정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많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점점 그런 꿈을 못 꾸게 하는 게 막 진짜 그 위험한 일이고 그냥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해왔던 것들이 지금의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네. 저는 또 약간 그런 건설 쪽도 약간 일종의 서열화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건설을 말 그대로 진짜 육체를 통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도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나는 건축학자가 될 거야. 또는 나는 건설 쪽에 일을 할 거야라고 하면 보통 다 도면 쪽 설계하는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보통. 나는 현장에서 내가 직접 뭐 시멘지를 하고 뭐 이런 그런 걸 미장을 하던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난 도면을 그릴 거고 뭐 멋있는 집을 내가 설계를 할 거야. 또는 아름다운 집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 거야라는 것을 하지.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도 뭐 물론 제가 배워본 거 아니지만 건축학과들은 그럼 과연 직접 뭔가 지어보는 과목이 있나? 뭐 도면을 만든다거나 디자인을 하는 걸 배울 수는 있어도 이걸 직접 내가 지어보는 그런 과목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토목과가 저희 학교는 토목과가 있었었고 그럼 오히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아예 합쳐버리던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현장에서 뭐 숙련공으로 내가 자리 잡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경력을 쌓아서 승진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라는 게 도면 그리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맞아요. 거기서 하다 보면 내가 사업체 차릴 수 있고 막 이런 게 되는데 건설 현장직에서 일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거 숙련공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사업체에 고용이 돼서 그렇죠. 경력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게 도급처럼 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뭐라고 해야 될까? 커리어가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연 이거를 10년 진짜 뛴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 커리어를 누가 인정을 해주지? 그쵸. 그거를 받아주긴 하나?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숙련공 지금 보면 아름아름 저 사람 잘한다더라. 맞아요.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제형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하면 그 장기적으로는 진짜 이런 문화들을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들을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영철 씨 어떤 거 준비하셨죠? 영철 씨 피곤하신 네, 저는 이제 바카스 드셔가지고. 아이고. 노인 키오스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아까 앞에 말했던 것보다 조금 가벼우면 가벼울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네.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뭐 더 초초고령화 될 수 있고 초초초고령화가 될 수도 있는데 초고령화 3 뭐 이런 아니 왜냐하면 초사이어 다른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초고령화가 돼가니까 어. 우린 그 초고령화보다 더 슈퍼 더 빨리 가고 있으니까 메가 초고령화. 그렇지. 해서 이제 그러니까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 초고령화 되어가는 만큼 이제 기술력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초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와 그 기술력이 서로 동기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이제 노인들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 당장 제 주변만 봐도 막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핸드폰까지는 하겠어. 근데 가끔 뭐 어디서 계산하거나 하면 할인 카드나 뭐 제휴 뭐 이런 거 있냐라고 하는 순간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진짜 유용하게 알뜰살뜰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정말 몇 없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 노인들은 그런 디지털 격차에서 더 심각하게 떨어져 있고 더 많은 불평등과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걸 이제 인지하고 그 노인들도 보편적인 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디지털과 뭐 친밀성이라 해야 되나?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좀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쓴 기사인데요. 당장 뭐 저희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예전에 예전에가 아니죠. 저 사전 투표할 때도 그 제 옆에 앉아 있었던 다른 참관인 분께서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 몇 개를 따로 그룹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그룹핑을 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군요. 네. 대단하신데?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거겠지. 네. 제가 나이 연령대를 여쭤보시지 않았지만 제가 눈에 봤을 땐 70대 후반이셨거든요. 진짜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 사진을 이 5개만 좀 따로 묻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분도 그냥 아 하면서 아라고는 하셨는데 과연 얼만큼 알아들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이러고 진짜 뭐 일주일 뒤에 또 이런 걸 하라고 제가 없이 하라고 했을 때 하실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런 사소한 편의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뭐 아까 민주주의 책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지금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이제 점점 뭐 투표 같은 것도 이제는 전자투표 같은 거라던가 좀 이런 기술이 도입되는 시기도 언젠가는 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진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에 좀 능숙한 세대들만 이용을 하게 되고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또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관인 때 보면 진짜 막 한 8, 90세 되시는 분들도 투표를 하러 막 휠체어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럼요. 그분들은 되게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온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건데 이게 좀 더 편하게 본인의 선거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본인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못 누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금 느껴요. 아까 말했듯이 뭐 샀을 때 뭐 할인이나 적립 뭐 이런 거 하세요 하면 저도 막 몰라가지고 뭐가 돼요? 약간 이렇게 뭐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뭐 핸드폰 번호로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고 바코드 돼야 된다 이러면은 없는데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저도 조금씩 이제 좀 뒤처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라가기 힘든 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으면서 약간 좀 고민이 됐던 게 네. 그런 걸 사용하는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용하는 환경을 많이 이제 겪어보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환경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요게 참 정말 저도 많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그래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그거 없어도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교육은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를 어떻게 다 교육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디지털 환경이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 좀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야구에서도 예매를 할 때 다 온라인 예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으신 이제 5, 60대 이상의 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장을 가도 표가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한 구단은 그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표를 따로 빼놔요. 아예 와서 이제 살 수 있게끔 50대 이상의 분들만 이제 그런 취약계층 분들만 직접 방문해서 살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를 계속 빼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키오스크라는 기기 자체가 사실은 능률 때문에 도입된 거잖아요. 직원이 계속 한 명 한 명 받는 것보다 키오스크 세 대가 있으면은 한 명이 한 명 상대하는 것보다 세 명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것도 능률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노동과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 뭐 은행이나 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도 번호표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 번호표 뽑고 이렇게 가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키오스크 대신에 그러니까 창구를 늘리고 번호표로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려면 노동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할 거 어떻게 배치할 거야 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슬비 씨 말처럼 키오스크도 있고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키오스크 도입하면서 하나가 어쨌든 인건비보다 좀 싼 것도 있지만 감정 노동이 더 들어가는 곳에 키오스크가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리브영엔 없어. 어? 근데 올리브영엔 없어. 왜요? 거기 화장품 가게 거긴데 화장품 및 다양한. 올리브영은 다 직원이 아니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번 SNS에 떴어요. 올리브영이 이제 진상 고객이 막 와서 막 행패 부리는 거. 그래서 막 진짜 손녀뻘 아르바이트생한테 막 욕하고 막 왜 안 되냐고 떼쓰고 그러니까 옆에 시민이 말리는데 그 옆에 시민한테도 욕해가지고 막 경찰에 잡혀가는 거 그런 게 영상이 떴었거든요. 거기가 올리브영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 영상 보면 속으로 그러고 보니까 올리브영은 왜 키오스크가 없지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올리브영은 뭘 찾아줘야 돼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내가 가서 골라서 산다라기보다는 어떤 직원의 추천과 이런 직원이 그냥 영업사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추천 이게 받아요? 더 좋아. 그치 물어보잖아. 저는 그러니까 안 받아요. 뭐 저한테 뭐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가 잘 나가요? 아니면 어떤 색깔이 좀 더 나아요? 그냥 그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니까. 저는 미리 알아보고 가거든요. 내가 살 거 정해놓고 그렇군요. 가서 찾고 바로 그냥 딱 계산하고 아니면 그냥 물어봐요. 어딨냐고만. 그 제품 그치. 어딨냐고만. 그래서 영철 씨가 보내준 기사가 핵심은 그래서 뭐냐면 디지털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늘려나가야 되고 도서관이 그게 먼저 돼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저도 요거에 약간 공감을 하는 건 결국엔 저는 뭐 노인들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 격차는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아동도 있고. 아동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를 차이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그 사람들만 떨어뜨려 놓고 자꾸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어울리는 공간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영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올리브영에서 진상 고객인데 보니까 그 뭐 어르신이야. 그 어르신 진상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더 도입해야지. 그럼 자기들이 배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는 자기들이 배워야지. 경우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아까 슬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어떤 게 이제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막 분리시켜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지털 사용에 따라서 사용의 숙련도에 따라서 뭔가 차별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렇죠. 차별이 생기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디지털 때문에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숙련도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이 받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찾아온 기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계신 그 어르신들은 실제로 디지털 많이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맞아.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그게 지역사회에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영철 씨 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뭘 준비했냐면요. 네. 산업재해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목은 노동부 SPC 샤니 사망사고 1년 9개월째 송치도 안 해라는 제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SPC에서 사망사고가 나오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어디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영균 씨가 계셨던 거기에서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토론회 대선 토론회에서도 자연인인 김문수 씨가 김문수 씨 근데 자연인 맞아요? 몰라요. 당원이 이준석은 의원이라 그러고 김문수 씨는 뭐 하시는 분이죠? 아니, 이준석은 의원이 맞잖아요. 국회의원 맞긴 맞잖아요. 맞는데. 김문수 씨는 의원인가요? 의원 아니잖아요. 의원은 아니죠. 아, 지금 당원이신 거. 당원은 그냥 당원. 김문수 당원님. 그냥 김문수님이랑 그래, 김문수님이 또 이제 김문수 씨. 김문수 씨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또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기사를 준비해 왔고요. 기사의 이제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SPC 샤니 사망 사고가 1년 9개월 전에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게 검찰로 송치도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된대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이제 수사를 하고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수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각각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데 이게 송치라고 하고 검찰이 이제 이 사건을 검토해서 재판을 청구를 한대요. 이게 기소고. 근데 이제 1년 9개월 전에 그 사건이 검찰로 송치도 안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검찰하고 이야기 중이라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이 적잖아요. 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의 늦장 수사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건 거죠. 이게 고용노동부가 해도 검찰로 가서 이게 자꾸 수사를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그래서 이게 기사에는 정확히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의 태도에는 이제 검찰의 이제 늑장 수사에도 있다. 이게 정부 쪽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잡고 책임을 묻고 하지 않으니까 기업도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2022년 1월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2년 반 정도 22, 23, 24 3년 반 정도인데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9월까지 수사가 866건이래요.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 꼴에 하나씩 중대재해가 일어난 건데 그러네요. 네. 여기에서 160건만 검찰에 기소가 됐고 근데 그 기소 중에서도 그러니까 기소로 송치된 게 160건이고 검찰이 기소한 건 74건이래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이제 법원으로 간 거죠.
작년 9월까지 일어난 게.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 처벌을 받는 이제 사항은 보통 노동자 한 명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가 2명 이상이거나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 오래 치료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게 이제 2년 반 동안 800몇 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근에도 계속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약간 유명무실한 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검찰이나 이런 경찰 이런 수사기관의 약간 미적지근한 태도가 있지 않냐라는 어떤 논조의 기사입니다. 검찰이 정말 사람이 없어서 미루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인력까지 다 할 만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너무 지금 우선순위에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이래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아리송하네요. 그러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법이 아직 잘 자리 잡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2023년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지금도 어쨌든 뭐 검찰의 송치도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검찰이 어차피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온 건 어차피 기소 잘 안 하니까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수사를 더 이렇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게 진짜 기업 쪽이 어떤 걸 봐주는 건지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의 핵심이 검찰의 기소권에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기소권을 막 왜 여기다가는 남발을 하지 않을까요? 남발한 다음에 재판에서 혹시나 이게 법 적용이 안 되고 자기들이 질까봐 기소를 안 하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노동계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노동 관련한 사건만 담당하는 법원을 따로 만들자. 노동법원을. 그러면은 어쨌든 업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법원 쪽도 생각보다 노동관계법 관련해서 잘 모르신대요. 이제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노동법을 잘 공부를 안 하신대. 약간 후순위로 밀린대요. 그래서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아예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노동법원을 따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그냥 미는 거지. 가정법원처럼 그런 느낌으로 아예 따로 분리를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사회에 어쨌든 근간을 이루려면 노동이 그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빨리빨리 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막 저희 저번에 북적북적 할 때도 그랬지만 네. 이미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있고 막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고 이런데 보상을 해줘봤자 뭐 하나 그런 판결이 나와봤자 뭐 하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진짜 조금 더 뭐랄까 기업이 처벌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이거 SPC는 정말 너무 어제 빵 사 먹으려도 참았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시장빵 먹어야겠어.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한동안 잠잠했었거든요. 잠잠하다가 맞아요. 딱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의 매년. 네. 그래가지고 얘네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고 아니 이런 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근데 그게 편의점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편의점 뭐 파리바게뜨, 던킨도넛. 최근에는 그 SPC에서 크보빵. 크보빵이라지 KBO 이제 야구 네네. 그 빵이 좀 커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불매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와서 사과하고 뭐 재발 방지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산업재해 기본이 그거잖아요. 2명이서 일할 거를 1명을 시키니까 이거 샤니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태안 화력발전소도 그렇고 2명이서 일할 걸 1명이서 일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지켜도 되는데 아쉽습니다. 진짜 센 판례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그 대선 토론 때 김문수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기합하기 뭐, 좋은 나라. 아니 아니. 중대재해처벌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는 지금은 이제 기업에게 너무 처벌이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예방이 문제가 아니고 처벌을 해야 예방을 한다. 큰 처벌을 해야 예방을 그래도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영철 씨는 뭐 저도 참 보면은 뭐라 말해야 되니? 근데 이거 뭐부터 우리 말할지 한 명씩 모르겠다.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네. 그죠? 안 하셨길래 아, 혹시나 있나? 아, 혹시나 있나. 저는 참 이게 뭐랄까 그 김문수 씨가 말했던 그 맥락은 알겠거든요. 네. 그게 그냥 계속 저도 배우는 그 아까 말했던 그 배우는 거기서도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뭐 맥락은 알겠는데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예방이 안 되니까 몇 년을 예방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참 보면은 현장을 진짜 모른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고 노동부 장관한테 너무 현장을 모르는 거 너무 현장에서 나오신 지 오래돼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막 들고 너무 안전한 곳에서만 일하셔서 위험한 줄 모르나? 약간 이 생각도 들고 좀 여러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갖고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진짜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뭔가 큰 판례가 한번 나와야 진짜 다 주목할 만하게 진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와야 판례로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덜 주든 하든 뭐 예를 들면 막 진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가지고 기업 측에다가 막 손해배상으로 1,000억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출 수 있잖아요. 후에 향후 판례에서 뭐 기업 측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뭐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근데 그 양형 기준을 따랐을 때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와야 사람들이 진짜 이제 큰일 난다. 잘못 어겼다가 진짜 이 사건 이 법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진짜 큰일 난다. 맞아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맞아. 더 안전에 신경 쓰고 다치지 않도록 하고 더 복지에도 신경을 쓰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참 어렵죠. 그거랑 또 뭐 원청 하청 관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원청 회장이 들어가야 감옥으로. 맞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면 그 과태료가 12만 원인가? 꽤 세죠. 엄청 세요. 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돼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우회전 그 바뀌었잖아요. 네. 그것도 세거든요 과태료가. 맞아요. 잘 지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봐요. 어떻게 이거 해야 돼? 우리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안 내려면 벌금 안 내려면 어떻게? 그런 거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바깥을 찾아서 불법 주차를 한다니까. 사각지대를 찾아서. 사각지대는 아니고. 덜 내는. 그나마 내도 덜 내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게 하려면 진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면 확실히 그 처벌을 강하게 여태까지 너무 강하지 않았다라는 기사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게 해야 만드는 건데 그걸 자꾸 처벌을 강하게 한다라고만 표현을 하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뭐 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가 막 어떻게 된다 막 이러는데 걔네는 지금 미래를 생각 안 하니까 지금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맞아요. 거라는 거지. 사람이 점점 그렇죠.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네 그렇습니다. 사람 소중한 줄 모르죠. 기업들이. 네 말을 줄여야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인권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의견이나 소감 있으시면 소식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건설 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한 분 네. 게스트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한 분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철 씨는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이 노동 쪽 기사 보면서 진짜 일반적인 시민을 한 명 모셔서 얘기를 해봐도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야구 팬 일반
섭외 일반 게스트를 섭외해서 이걸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보면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게스트도 좋지만 진짜 일반적인 게스트를 모셔서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대답이었나요? 아니요, 약간 엄두가 안 나서 그랬어요. 저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질문이 어렵겠다. 질문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도 잘 모르는. 맞아요. 우리도 몰라.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부지직 29회고요. 북적북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